중학교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집을 많이 봐도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문제집을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예비 중이와 예비 중3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2028 대입제도는요. 중요한 것이 내신이 5등급 제도로 바뀌면서 각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강화하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에도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을 뽑지 않고 또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율화가 되면서 수시에도 그 최저를 강화하는 데가 있고 최저를 푸는 데 다양합니다. 그런 얘기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예비중 2, 3의 학습의 대전제는요. 학점제입니다. 학점제는 내가 진로와 적성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따라 공부하는 그걸 가지고 대학 가는 것이 학점제고 내신 5등급제인데 전과목 1등급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전과목 1등 받은 학생들이 올해 고1 1학기 때 약 1.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변별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은 통합입니다. 그래서 문이과에 구별이 없고 전부 다 국어, 수학, 영어, 공이 통일된 말하자면 통합교과를 보고 사회하고 과학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보기 때문에 공통 이게 이제 올해 예비 중3, 예비 중2 아이들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학점 5등급제 통합 수능에 맞춰 가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기본기 완성.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국영수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탐구 역량이 있다 그래서 2028 대입 개편 핵심의 함의는 5등급제에서 기등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변별력은 9등급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별력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가려고 치면은 1등급에서 2등급 그 사이에 들어있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을 가기는 어려운 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 땅은 서울이지만 변별력은 다소 줄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통합. 문이과 구분 없이 서예와 과학을 모두 응시하는데 사실 이게 이과 성향의 아이가 사회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문과 성향의 아이가 통합과학을 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통합과학을 미리미리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선택 과목 없이 대수미적분만 확통으로 본다. 이게 이제 지금 이걸 수1, 이게 수2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내신분 등급뿐 아니라 세부는 특기사항을 통해서 학생 역량을 평가한다. 근데 앞으로 세특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수학 선생은 아니지만 수학 얘기를 좀 해보면 수학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애들 가르쳐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수학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에 딱 도를 깨닫는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시키지 않으면 수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은 꾸준히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게 안 돼도 계속 밀고 나가야지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지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깊이가 중요하고 변화된 수능 수학은 범위가 좁아진 대신에 변별력을 위한 난도가 그러니까 범위가 줄은 대신에 난도가 올라갈 확률이 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예비 중3 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년도 고3은 쉽죠.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 평가원장이 목이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평가원장은 무조건 수능 시험을 쉽게 하라고 얘기할 텐데 쉬운 게 과연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는 예비 중3 중에는 또 오랜 세월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다룰 수 있고요. 일단 수학은 중등 과정에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데 중등 도형입니다. 특히 도형 파트를 못하면 애들이 수학을 못하기 쉬워요. 그래서 도형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등 도형 기하와 함수는 고등 수학의 뿌리고 가능하면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
답만 맞히는 공부는 끝났다.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하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는 거고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야 서술형 평가 대인 면접에 대비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중얼거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어는요.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해력은 독해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능력인데 결과적으로는 문해력이 무엇보다 문해력의 기본은 저는 어휘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이 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도입으로 인해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악원에라 무슨 문해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문해력이 기본이에요. 비문학 읽기 훈련. 중학교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집을 많이 봐도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문제집을 보면서 비문학을 정리하는 것도 독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문학만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다양한 재질의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는 철학 지문, 칸트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면 이번에 수능 시험에도 열팽창기도 과학 지문이 무지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비문학, 문학만이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등등 다양한 재질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좋은 책을 골라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력, 영어든 아니면 국어든 어휘력이 있어야지 좋은 데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휘력이 없으면 시적을 써할 수가 없어요. 어휘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김 원장님이 강의해야 될 것 같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 돼요. 영어를 중학교 때 마무리 지원, 적어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정도의 영어를 마무리를 지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과 탐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자.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까지 고1, 2 모의고사 1등급 수준의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가능하면 영어는 중학교 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통합수능에 대비하는데 결과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문과지망생도 과학을 이과지망생도 사회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학교에도 사회나 과학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베이스가 길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요, 예비 중3의 학습은 어떻게 제도가 바뀌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실력을 빌드업 해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입시 제도라든가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영수의 기본기를 기르는 거. 어느 학교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은 어느 학교 가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교나 대입제도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영수를 얼마나 기초를 탄탄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들은 자녀를 조금 상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아빠들은 객관적으로 보는데 가능하면 애를 객관적으로 봐서 얘가 진도를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가 선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리가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문해력이다. 어휘력을 길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애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뒤틀기를 잠재워요. 대표적인 뒤틀기가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10시 이후에는 못 쓰게 가능하면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핸드폰을 못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라. 커피 같은 거 가능하면 안 마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할 수 있다고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은 충분히 중학교 때는요. 너무 잠을 줄여도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12시에서 한 7시쯤 깨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잘 먹이세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길러주면 좋겠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이게 멀티가 요즘에 애들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을 기록. 이게 노트 필기를 잘 해줘야죠.
그러니까 책에다 하든 노트에다 하든 뭔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가능하면 수업 내용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중얼거리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되고요. 공부할 때는 시선을 끌만한 휴대폰, 게임기 등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교사와 눈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교사와 눈을 맞추면 수업에 졸지 않게 되고, 졸지 않으면 강의를 제대로 듣는 거죠. 제대로 들으면 실력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를 풀 때 한번 끝까지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풀다가 답답하니까 해답 보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제 집중력을 길러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스터디 플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습 계획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은요, 사실 저는 걱정이, 선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선행을 시키는 애가 있고 선행을 시키면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선행학습은 공부를 잘하면 시켰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못하면 선행보다는 심화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선행을 안 시키면 애가 답답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공부 잘하면 선행을 시켜서 진도를 쫙쫙 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애가 공부를 못하면 선행보다는 심화 쪽으로, 복습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기본기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은요,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그러니까 예비 중2면 예비 중3 범위까지, 예비 중3이면 예비 고1 범위까지 보는 것이 제일 낫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요, 다 좋습니다. 개념 이해가 강화되고 자신감이 증가하는데, 사실은 나 아는 거야 라고 치다 보니까 수업 시간 제대로 안 듣게 되는 양상도 띄니까 문제가 있네요. 진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심화학습까지 끝낸 경우는 선행을 시켜라. 그리고 뭔가 학교의 급이 바뀔 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가능하면 선행을 시켰으면 좋겠고, 또 혹시 우리 아이를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낼 거면 선행을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목 자사고는 선행을 했다고 치고 우리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요. 선행은 수학은 필수, 과탐은 개별 과목, 그러니까 통합과학보다는 물화생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중2,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국영수의 탄탄한 기본기 위에 탐구 능력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행, 진도 쫙쫙 빼기보다는 뭔가 심화학습을 시키면서 가라.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에 가능하면 5등급제 아래에서는 수행평가와 습득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왜 그럴까? 아니면 이걸 실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갑니다. 참고사항은요, 집중력 기르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기를 거냐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있는데, 보시면 집중력이 뭐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두고 몰입하는 힘,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배가 고프면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집중하는 기본 자세는 제일 먼저 결단을 해요. 결단. 뭔가 내가 이걸 왜 하나?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유를 딱 찾았다면 한 5분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심호흡을 크게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집중 시간, 사람마다요, 집중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요, 아침에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밤 늦게 한 새벽 한 한두 시쯤이 전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감 시간을 정한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계획표를요, 짜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는 거 바람직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물이 없어야죠.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휴대폰 같은 거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그다음에 쉴 때 보통 일정 시간 공부하고 쉬고 일정 시간 공부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양과 수면 관리 이건 엄마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딴 생각 노트. 우리가 잡념이 들 때는 잡념을 해소할 수 있는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흐트러진 생각을 노트에다 적어놓으면 훗날 교훈도 되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공부하기 전 5분간 집중력 향상 훈련을 한다. 훈련은 뭐냐? 이거 하면 돼. 책상 앞쪽 벽에 5cm 정도의 까만색 점을 그려놓고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점을 응시합니다. 그 응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들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방 분위기가요 안정돼요. 방 벽지의 색깔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벽지의 색깔도 좀 진지한 거로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집중력이 길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동안 딴 일절하지 마라. 음악을 듣거나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뭔가 방에서는 다 치워버리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른 자세. 근데 제일 좋은 건 그 아이들 책상, 걸상, 의자 있잖아요. 의자 밖에 다니는 건 안 좋습니다. 애들 의자는 그냥 다리만 있고 밖에 없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양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라. 내가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목표를 세워주면 훨씬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과목을 먼저 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하고 어려운 과목은 나중에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수업 중 집중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에 집중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세를 바로 등을 딱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손에 항상 펜을 들어야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잡고 하는 건 안 되죠. 우리가 잘 때 핸드폰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공부할 때는 핸드폰 없이. 그다음에 선생님이 왜 저 말씀을 할까 의도를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세요. 수업 중 집중하는 방법 나오는데 모두 방해되는 건 치워라. 책상에는 공부할 책과 필기도구만 있어야 한다. 공방의 책상은 벽면을 향해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밖에 다니는 의자는 금물이다. 커튼과 블라인드, 조명도 은은하고 너무나 밝아도 좋지 않습니다. 벽지는 차분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우리가 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공부할 분량은 아이가 감당할 정도로만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건 좀 당장 급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이 공부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엄마는 약속대로 하고 이제 그냥 진행 여부만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연습장에다가 직접 쓰게 해라. 필기도구는 약간 좀 무르고 진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간 두꺼운 것이 좀 좋다. 너무 얇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틈틈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8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부모 역할은 환경은 자녀들의 집중력 훈련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노력만으로 집중력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을 부모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애는 야 공부해라고 해놓고 엄마는 딴 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애가 공부할 때는 엄마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 마치겠습니다.